그날은 우리 아가씨가 종일 시내에 나가 계시던 날이었다. 혼자 다녀온 바닷가에 고래가 죽어 있었다. 간혹 아가씨 없이 혼자 된 날이면 하루간 보고 들은 것들을 미주알 고주알 아가씨께 고에 바치는 것이 나의 일과였음에도 어쩐지 그날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죽은 고래가 생각나서 왠지 모르게 서럽게 느껴졌기 때문이었다. 아수구나! 그만해! 우태, 이가스나! 이마 어때이마스! 全員警戒しろ！逃がすな！はい！残りの1人はどうした？ 아침부터 밖에 뭐가 이렇게 어수선이야? 못 들었어? 간밤에 지역의 한 곳에서 총불임이 났다는 거요. 경찰 둘이 죽었다더만. 그 독립운동인가 하는 그런 양반들 아니야? 동네 사람들은 어젯밤에 독립운동을 하다가 바다로 떨어졌다는 남자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나는 정원을 가로질러 서쪽 별채의 복도 오른쪽 맨 끝방, 매일 아침 그 문을 열면 아가씨, 인제 일어나시지요. 나는 6원에 이저택에 팔려왔다. 아버지는 이 집 주인어른께 진 빚을 갚지 못해 어린 나를 팔았다. 5살에 팔려온 이후 내 또래였던 아가씨의 말동무 노릇을 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나이가 차서부터 아가씨는 내게 당신의 시중을 도맡기셨고 지금은 아가씨의 몸종 노릇을 하고 있다. 원래 이 저택의 주인어른은 조선인으로 군산 일대의 분홍이었다고 한다. 외놈들에게 빌어먹는다며 주인어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 누구도 주인어른 앞에서 대놓고 말하지는 못한다. 주인어른은 오늘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아가씨에게 말했다. 어제 불령선인들이 항구에서 사람을 죽였다. 경시청의 카미야 부장의 말씀으로는 결사단 소속놈들 지실 거라더구나. 당분간 놈들이 잡히기 전에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만 있어. 언제까지요? 그 불량선인들이 잡힐 때까지라면서요. 언제까지 집에만 있어야 되냐고요? 잠자코 시키는 대로 해. 이따 손님 앞에서도 그랬다간 내가 아주 버릇을 고쳐놓을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친일파였던 주인어른은 혹시라도 결사단이 집안에 해코치를 할까 걱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가씨는 답답하다면서 인력거를 준비하라고 나에게 말했지만 주인 어르신의 명령을 어길 수가 없었고 아가씨는 더욱 화를 내고는 방에 들어갔다. 그날은 진료소를 운영하는 김 선생님이 아가씨를 진료하러 오던 날이었고 나는 바깥에 나가서 김 선생님을 기다렸다. 수아야,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왜 이러고 나와 있니? 아가씨는 안에 계시고? 아가씨가 기분이 거시기하셔요. 또 한바탕 하셨나 보구나. 내 말을 들은 김 선생님은 아가씨 대신 내가 들꽃도 좀 꺾고 조개 껍데기도 주워서 가져다 주면 아가씨도 좋아할 거라면서 인력거를 타라면서 돈을 쥐어주었다. 이러지 마세요. 김 선생님한테 어찌 돈을 받는다요. 주인 어르신이 아시면 경을 치십니다. 모르시면 되지. 매번 올 때마다 네가 차 대접을 해주니 주는 것이다. 아가씨가 나에게 화를 자주 내긴 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가씨가 밉지 않았다. 내가 5살 나이로 이 집에 왔을 때 내 또래인 아가씨가 없었다면 나는 곧장 다른 곳에 팔려갔을 거라고 했다. 아가씨의 말동무 겸 시종으로 나를 남겨둔 것이라고. 부모도 버린 나를 아가씨만이 필요로 해서 내가 있을 곳을 만들어 주었다. 내가 물고기라면 아가씨는 내가 숨 쉬는 물이다. 그날 나는 아가씨 대신 홀로 바깥에 나갔다. 그리고 바닷가에 쓰러져 있는 남자를 발견했다. 이 남자가 경찰을 쏘고 갔다는 간밤의 불령선인이라는 느낌이 왔다. 그는 아직 살아있었다. 경찰을 불러야 하는지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를 보고 있다가 며칠 전 죽은 고래가 생각이 났고 나는 곧바로 집으로 돌아가 김 선생님을 찾았다. 선생님. 아니, 수아 너 무슨 일이니?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을 그가 쓰러진 곳으로 나는 안내했고 해안가에 동굴 안에 그를 눕혀놓고 모닥불을 피웠다. 조금만 늦었다면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을 것이라고 하셨다.
김 선생님은 잠시 보건소에 들렀다가 온다고 했고 나는 누워있는 그를 간호를 했다. 누워있는 이 남자의 소지품을 모닥불에 말리고는 그를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사람이 정말 사람을 죽였을까? 나는 궁금했다. 그 순간 그는 눈을 감은 채 해수영이라는 사람을 찾았다. 해수영 도망가. 그는 나를 해수영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내 손을 잡았다. 이 남자는 탈수 증상이 오는 듯 보였다. 내가 바가지에 물을 그의 입에 넣어 주었지만 물을 마시지 못했다. 나는 물을 마시고 그 물을 그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날 저녁 나는 다시 저택에 들어갔고 아가씨는 몹시 화가 나 있었다. 자신은 틀어박혀 있는데 나 혼자서 마실이나 다녀오고 아주 신났다고 말이다. 아가씨는 작년까지만 해도 손이 도련님들을 따라 동경에 있는 대학에 가고 싶다고 하셨다. 하지만 주인 어르신께서 계집이 많이 배우면 팔자가 사나워진다고 못하게 하셨다. 아가씨는 속상해 울고 또 울다가 아직도 틈만 나면 동경에 갔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다. 아가씨는 내가 부럽다고 했다. 까막눈에 온통 모르니까 지금 이대로도 만족하고 살 수 있다면서 말이다. 아가씨는 왜 내가 부럽다고 하시는 걸까? 내가 까막눈이어서 아무것도 못 배운 일자무식이어서? 아가씨는 동경에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다. 아가씨는 마치 날치 같다. 날고 싶어하는 물고기, 바닷속에만 살기는 싫은 물고기. 하지만 나는 물고기다. 나는 그저 삼시세끼 밥이나 먹고 지붕 아래 잘 수만 있으면 그만이었다. 자려고 누워있던 그날 밤 나는 동굴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그 남자가 생각이 났고 곧바로 그에게로 향했다. 3개월 전 경성, 해수와 의연은 폭탄으로 군산세관을 폭파하는 의열단의 지령을 받고 군산으로 왔었습니다. 군산은 쌀과 목화를 일본 본토로 실어 나르는 창구이자 수탈의 장이었죠. 또한 이번 임무에는 군산의 한현경이 함께 투입했습니다. 해수와 의현이 거사당일 목포항에서 폭탄을 전달받고 한현경이 머무는 군산 인피역의 금화여관 204호에 폭탄을 보관했다가 해수와 의현의 의거가 끝나면 연경이 그걸 함께 경성으로 반입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전 의현이 들고 있던 일본 경찰과 총격 전후 바다에 빠질 때까지 들고 있던 가방은 폭탄이었습니다. 잠시 뒤 동굴 안에서 눈을 뜬 의현은 폭탄부터 찾아봤습니다. 동굴 앞에 나온 의현은 어두워서 밑을 보지 못했고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버렸고 때마침 수아도 의현이 걱정돼서 동굴로 오던 중이었습니다. 바다에 빠지는 소리를 들은 수아는 곧바로 의현을 구하러 바닷속으로 입수했고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수아는 그를 부축해서 다시 동굴 안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분간은 누워 계시오. 내일은 김 선생님이 또 보러 와주실 거예요. 당신은 누굽니까? 누구시기에 나를 이렇게... 내가 들고 있던 가방은 어디 있습니까? 가방을 못 보셨소? 가방, 뭐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품에 든 거라고는 별거도 없고 저게 다였어요. 수아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상해에서 받은 서신이 있었습니다. 의연은 수아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아가 상해에서 받은 서신을 읽었냐고 말이죠. 하지만 수아는 글을 하나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글 한자도 모르는디 봐서 못해요. 그보다는 옷은 벗어두세요. 또 홀랑 젖어버렸네요. 의현은 옷을 벗고 모닥불에 말리고는 이불을 덮었습니다. 미안합니다. 인사가 늦었소. 덕분에 목숨을 건졌습니다. 수아는 날이 밝으면 김 선생님이 오실 테니 일단 한숨 돌리라고 의현을 안심시켰습니다. 다음 날이 되었고 김 선생님은 의현이 있는 동굴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네, 여기 사람은 아니지? 경성에서 왔습니다. 경찰이 서슬퍼렇게 자네들을 쫓고 있어. 벌써 기사까지 났네. 자네와 또 나머지 한 사람이 더 있었다지? 그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잡혔습니까? 아직 소식이 없어. 그렇지만 자네도 조심하는 게 좋을 거야. 감사합니다. 나보다 여기 있는 수아에게 감사하게. 나도 모른 척 할 뻔했던 자네를 수아가 기어코 살려냈으니. 고맙습니다.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수아는 의현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착하게 말하고 선한 눈동자를 한 사람이 정말로 경찰을 쐈을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결국 의현에게 물어봤습니다. 정말 그 짝이 경찰을 죽였나요? 내가 무섭습니까? 상처가 났는 대로 떠나겠습니다. 폐를 끼쳐서 정말 미안합니다. 수아는 이 동굴은 경찰이고 누구도 오지 않는다며 이곳에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저택에 들어가서 일을 하던 수아는 계속해서 동굴에서 의현을 간호하느라고 잠을 못 자서 계속해서 졸게 됩니다. 허수아, 네, 아가씨 부르셨어요? 내 감색 블라우스 꺼내줘. 이따 아버지 손님 오신다니까 준비도 어서 해주고. 네, 아가씨.
저택에는 일본군 카미야 부장과 히구라시 경부가 찾아와서 주인 어른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한편 의원과 함께 있었던 해수도 살아 있었습니다. 크게 상한 데는 없는 것 같네. 이만하길 천만다행이네 그려. 송혜수 동지. 면목이 없습니다. 계획이 어그러졌습니다. 이 자리에는 의열단의 인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폭탄을 경성까지 의현과 해수와 함께 동행하려고 했던 한현경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말씀 마시게. 목숨 부지해서 달아난 것만으로도 잘했네. 경성 가는 길이 만만치 않을 텐데 아무래도 우리 누님은 빠지는 것이 좋겠어. 그럴 필요 없다, 인성아. 누님이 경성으로 가시면 우리 진규는 어쩐답니까? 이제 외놈들 감시가 더 심할 텐데 산에 둘이서만 움직였다가 의심을 받는다. 계획대로 내가 동행해야 해. 진규도 내가 데려간다. 누님, 애가 아직 갓난쟁인디 어딜 달고 간다 그러십니까? 연경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전달 받은 폭탄과 탄알은 접선 장소에 보관해 두셨겠지요? 금화 여관 204호에 그리고 의현이 잡히지 않았다면 폭탄이 하나 더 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니 하루빨리 경성으로 운반합시다. 그리고 의현 동지의 생사를 파악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소. 의현이 살아있다면 경성의 동지들을 통해 뭔가 전보를 보낼 것이요. 해수는 일단 금화여관에서 묵으며 며칠만 의현을 기다렸다가 끝내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의현을 놓고서라도 경성으로 가자고 했고 모두 동의하게 됩니다. 한편 수아는 저택에서 주먹밥을 챙겨서 의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인제 몸은 좀 괜찮소? 열은 내린 것 같은디. 왜 제게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이 일이 발각되면 수아 아가씨까지 위험해질지 모릅니다. 수아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도 자신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었죠. 수아는 의현이 왜 경성에서 여기까지 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수아 자신의 과거 이야기도 하기도 했습니다. 남들이 그러대요. 나는 천상 물고기 같다고. 내 생각에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였군요. 꼭 인어공주 같았습니다. 그게 뭐요? 안데르센의 동화예요. 허리까지는 사람, 허리 아래부터는 지느러미를 단 공주님인데 바닷속에 살지요. 뭐 그런 공주님이 다 있다요. 처음 수아 아가씨를 봤던 날 제 눈에는 꼭 인어공주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수아는 집에 와서도 그의 말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인어공주 같다는 말, 어쩌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어보는 말이었죠. 평소와 같은 일과를 마치고 다시 밤이 되었고 수아는 다시 의현을 만나러 동굴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아가씨는 수아가 요즘 이상하다고 여기고 있었고 그날 밤 수아를 미행하게 됩니다. 의현은 동굴이 절벽에 앉아서 생각에 잠겨 있었고 의현을 향해 오고 있는 수아를 보게 됩니다. 또한 저 멀리서 수아의 아가씨도 뒤따라 오고 있었죠. 의현은 수아에게 부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수일 내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대신해서 임피역의 금화여관 204호의 서신을 전해달라고 말이죠. 수아는 이를 수락했고 의현은 언젠가 군산에 다시 오면 반드시 은혜를 갚겠다고 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찾아오겠다는 말은 결국 곧 떠난다는 말로 들려왔고 수아는 왠지 모르게 서운했습니다. 그 순간 수아의 뒤에는 수아의 아가씨가 도착하게 됩니다. 허수아, 너 이게 도대체... 아가씨, 제 말 좀 들어보셔요. 이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며칠 전에 물에 빠져서 다 죽어가던 사람이에요. 바닷가에서 찾았다고? 저 사람이 만약 경찰에서 찾는 불량선인이라면... 아닙니다, 아가씨. 이 사람은 그런 게 아니라... 어쩜 네가 어떻게 혼자 이런 짓을... 제발 주인 어른께 말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나한테 공범이 되라는 거야? 아버지께도 비밀로 하고 불량선인을 도우라고? 우리 집에서 내가 먹는 것 입는 것 하다못해 내 방에 드들보 하나까지도 다 외놈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야. 그런 집에서 네가 지금 빌어먹고 있는 거라고. 아가씨, 말씀 도중에 실례하겠습니다. 사정이 복잡하신 모양이군요. 본의 아니게 큰 은혜를 입었으나 수아 아가씨는 조선인으로서의 선의로 나를 살렸을 뿐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떠날 테니 한 번만 눈 감아 주실 수는 없겠습니까? 사정이 어떠하건 당신도 조선인이 아니오? 말이 없던 아가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못 가요. 지금은 운행 중인 기차가 없어요. 당장은 군산을 벗어날 수 없을 테니 새벽 첫 차를 타고 떠나세요. 수아 뒤를 밟아 여기까지 오는 데에도 혼자였어요. 누군가에게 알리지도 뒤를 밟히지도 않았으니 걱정 마시고요. 이대로 떠나겠습니다. 나를 못 믿어서요? 내가 그쪽을 이곳에 잡아두고 돌아가서 경찰에 알릴까 봐서? 정 불안하다면 아침까지 내가 여기 함께 있지요. 어떤가요? 같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믿어달라고 청했죠? 나도 당신에게 똑같이 청하겠어요. 수아야, 아침 식사 시간에 내가 나타나지 않으면 집안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나 대신 저택으로
집으로 돌아가서 누구든 날 찾거든 내가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다고 둘러대. 어때요? 수아라면 믿을 수 있겠죠? 결국 아가씨와 의현을 동굴에 남겨두고 수아 홀로 저택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의현은 조용히 있다가 아가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 나를 눈 감아주시기로 하셨습니까? 친일파의 딸이 어찌 독립군을 돕냐는 건가요? 이상하군요. 조선인으로서의 선의를 구걸한 건 그쪽이면서 상황이 급해서 되는 대로 내뱉은 모양이군요.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친일파의 자식이라 한들 조선인의 혼을 영영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의현의 아버지도 친일파였기에 의현도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만 아가씨의 처치와 생각이 궁금할 뿐입니다. 내 생각이 중요하지는 않을 텐데요. 아무도 조선인 여인의 생각 따위 궁금해하지 않잖아요. 나는 알고 싶소. 아닐걸요. 당신은 나라를 되찾고 싶은 거지요. 여전히 내 뜻은 누구에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친아버지조차도 그런걸요. 어디 내놔도 빠지지 않게 기름칠을 한 인형 같은 여식. 당신 눈에는 나는 동포를 팔아 재배를 불리는 배반자일 뿐이겠지요. 혹여 당신의 뜻대로 조선이 해방된다면 그저 끌려나가 개처럼 맞아 죽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다면 그 옆에는 내 아버지도 계시겠군요. 동포를 팔아 재배를 불리는 배반자라고 하셨지요? 그 꼴이 어찌나 못 견디겠던지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가씨가 조선인의 혼을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은 진심이요. 아가씨가 어떤 심정으로 나를 돕는 건지 그 뜻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요. 저는 은인을 기만하지 않습니다. 다음 날이 밝아왔고 의현은 첫 차를 타러 가게 되었고 기차를 타게 됩니다. 수아의 아가씨도 인력거를 타고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의현은 군산을 떠났고 어느 카페에 들려서 인피역 금화여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관 주인에게 204호에 자신이 급한 일이 생겨서 곧바로 경성으로 가게 된다고 전달받은 한윤경과 혜수였습니다. 혜수는 길던 머리카락을 자르고 한윤경의 남편으로 위장을 하고 다니던 중이었습니다. 수아의 아가씨는 수아에게 이 일은 우리들만의 비밀이라면서 절대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의현이 왠지 모르게 그리웠던 수아는 의현이 전해달라고 했던 쪽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부탁대로 쪽지를 전해주러 여관으로 향하게 됩니다. 한편 여관에서는 여관 주인에게 전보를 받고 의현 동지가 무사함을 확인한 혜수와 영경은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수아는 인력거를 타고 가는 내내 혹시 아직 그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작은 기대를 하기도 했고 여관에 도착하게 됩니다. 곧바로 204호 앞에 도착한 수아는 그들의 대화를 문 너머로 듣게 됩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연경 동지. 각오는 모두 했어요. 혜수 동지가 내게 무슨 대단한 은혜를 입는다고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혜수? 혜수라면 그 사람이 부르던 이름이야. 만약 폭탄의 소재를 들킨다면 우리 모두 경찰 측에 정보가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검문이 있더라도 위조 신분증으로 속여넘길 수 있습니다. 혹여 가는 길이 갈라져도 폭탄과 화약을 들켜서는 안 됩니다. 경성에 있는 결사단의 접선 장소에서 만납시다. 고래별을 인성동지에게도 언지를 해주었습니까? 단장님께 대충 들었습니다. 평소 고래별이라는 이름의 찻집으로 위장해 있는다고. 맞습니다. 접선 장소에 당도하면 상해나 만주로부터의 지령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수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폭탄, 만주, 경성의 접선 장소. 그 순간 저녁이 되면서 여관 내에 전등이 켜지면서 문 너머로 수아의 그림자를 보게 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혜수는 곧바로 수아를 방 안으로 던졌습니다. 이봐 아가씨, 똑바로 대답해봐. 아가씨는 누구고 무슨 일로 여기서 알짱대고 있던 건지, 그리고 어디까지 들었는지. 수아는 전가를 전해달라고 해서 온 것이며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고 혜수는 수아가 가지고 온 쪽지를 보게 됩니다. 쪽지의 내용은 폭탄은 잃어버렸고 경성에서 보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아를 보고 있던 두 사람은 의현 동지와 연이 어찌 되는지는 모르지만 살려서 보낼 수는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봐 아가씨, 의원과는 어떤 사이지? 그것이 그 사람의 이름인가요? 저는 그 편지를 대신 전해달라고 부탁받은 것이 다입니다. 저는 그를 읽지도 못해서 뭔 소리인지도 모릅니다. 혜수는 가방에서 약을 하나 꺼내고는 총을 쏘고 싶지는 않으니 이 약을 먹으라고 건네줍니다. 그리고는 고통스러워하는 수아를 보고는 미안하다고 하고는 여관을 떠나는 혜수와 한영경이었습니다. 혜수가 수아에게 준 약은 양잿물이었습니다. 얼마 뒤 여관 주인은 쓰러진 수아를 발견하고 저택으로 보내게 됩니다. 수아는 이틀이 지난 뒤에 눈을 떴습니다. 그녀 앞에는 아가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수아야, 어쩌다 그런 거야? 조다를 마셨다면서? 설마 누가 시킨 거야? 뭐라고 말 좀 해봐.
잠시 뒤 김 선생님도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목소리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된 수아였습니다. 성대가 다 상했습니다. 앞으로는 말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떻게 그런 수아가 스스로 조달을 마셨을까요? 글쎄요. 본인에게서 직접 들을 수도 업문으로 물어볼 수도 없으니. 제가 수아에게 너무 못되게 굴어서 그런 걸까요? 아가씨, 일단은 들어가서 쉬세요. 수아는 아무리 말을 하려고 해봤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김 선생님은 수아에게 자결하려고 했는지 물어보고 자결하려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누가 그랬냐고 물어보았지만 말을 하지 못하는 수아에게 들을 수가 없었죠. 또한 경찰에서는 수아가 자결하려고 했다고 결론이 난 상황이었죠. 윤아 아가씨는 김 선생님에게 수아가 자결하려고 했다는 게 아님을 듣게 되었고 곧바로 그래도 자신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아가씨는 수아에게 말을 하지 못하니 행동으로 의사소통을 하자고 말을 합니다. 알았다 좋다 맞다고 한 땐 고개를 끄덕이고 모른다 아니다 싫다고 할 땐 고개를 저어 밥 시간이면 이렇게 손뼉을 한 번 치고 손님이 오셨을 땐 2번 옷 갈아입으라고 할 때는 어깨를 툭툭 쳐 어디 심부름이나 밖에 갔다 올 때는 손을 잡고 손바닥에다 동그라미를 그려 이제부터 너는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렇게 2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그 시간 동안 둘만의 약속의 대화로 윤아 아가씨와 수아는 소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손님이 오셨어요. 누가? 또 히구라시 경부는 아니겠지? 맞아요. 참 자주도 오시네? 이야기 길어질 것 같으니까 너는 저녁까지 나갔다가 와. 마실이라도 다녀오던가? 다녀오겠습니다. 윤아 아가씨와 주인 어른과 히구라시 경부 3명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지난번 여관에서 큰 소동을 냈던 여종은 잘 있습니까? 죽다 살아난 후로 글쎄 말을 못하게 됐지 뭡니까? 그래도 링카 양이 각별히 곁에 두는 모양이니. 예, 참으로 모양이 우습게 됐습니다. 혹시 출가 후에도 달고 가실 예정입니까? 예, 그럴 수야 없지요. 혼인이라는 게 인륜대사인데 부정탈 일을 만들어서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무슨 말이에요? 아직 링카 양은 모르는 이야기입니까?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윤하야, 말 나온 김에 지금 듣거라. 올해 안에 여기 계신 히구라시 경부와의 혼담이 약속됐다. 그 시간 수아는 바닷가에서 자신에게 약을 먹인 해수를 떠올리고는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히구라시 경부가 돌아간 뒤 윤하는 아버지에게 대들게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할 수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주인 어른의 뜻은 완고했습니다. 다음 날은 히구라시 경부의 집안과 인사를 하기 위해 양장점에 윤하의 옷을 찾으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네, 편히 입고 나오십시오. 괜찮아. 혼자 입을게. 윤하는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히구라시 경부를 기다리게 해선 안 되니. 그보다 윤아는 지금 어디쯤이야? 양장점에 옷 찾으러 간다더니 왜 소식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던 윤하의 아버지는 윤하가 머리카락을 자른 것을 보고는 분노를 하였고 곧바로 히구라시 경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하의 아버지는 올해 안에 식을 치를 수 있을 정도는 머리카락을 기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머리가 길 때까지 집 밖으로는 한 걸음도 못 나간다고 말하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다음날 아침 윤하는 수아를 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나 출가하고 나면 여기에 네가 있을 곳은 없어. 아버지가 너를 쫓아내실 테고 나는 시집가면서 너를 데리고 못 가. 그러니까 곧 떠나야 해. 너는 잡초처럼 들풀처럼 어디서든 잘 살겠지? 이거 넣어줄게. 폐물이랑 돈도 좀 넣었어. 내가 없으면 이것들 다 네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들고 어디든지 멀리 떠나서 그래서 팔자 펴고 살아. 알았어? 징징거리지 마. 벙어리 주제에 반푼이 주제에 이제 네가 어떻게 날 모시겠니? 6원에 사서 10년 넘게 잘 썼으니 됐어. 꼭 멀리 가. 네가 뭔지 잊을 수 있을 만큼 멀리. 그날 아침부터 아가씨 손을 붙잡고 울고 있던 수아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수아가 잠든 것을 확인한 윤아는 화단에 가위를 들고 나갔습니다. 절망할 자유도 파멸할 자유도 모두 나의 것이야. 이것이 내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 그리고는 윤아는 자신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저택의 식솔들은 난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수아도 자신의 아가씨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인사를 하고는 저택을 나왔습니다. 그 길로 수아는 혜수에게 복수를 다짐하며 경성으로 가는 기차를 타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는 웹툰 14화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웹툰의 총 분량은 100회가 넘어가는 분량인데요. 2026년에는 드라마가 나온다고 하는데 상당히 방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마치 미스터 선샤인 느낌이 나기도 하는 웹툰인데요. 구독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금방 보실 수 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